안녕하세요. 토요 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여러분의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한 가족 사진이 있습니다. 엄마와 5 아이들이죠. 미국에 살고 있는 엄마 수는요, 남편의 학대를 견디지 못해 이혼 후에 자신의 아이들 5명을 데리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버틸 수 있었던 건 큰아들 15살 존, 14살의 딸 쉴라, 그리고 12살의 셋째 딸 티나, 그리고 각각 10살과 5살이 된 아들 그렉과 릭이 엄마와 함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는 이사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자신의 남동생이 살고 있는 동네와 가까운 곳으로 결정을 하게 됐어요. 자, 이곳은요, 약간 나무 숲으로 둘러싸인 오두막촌이었습니다. 전반적인 좀 사진을 보실게요. 자, 이런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되는데 사실 여긴 처음에 리조트로 조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오두막이 이렇게 여러 곳에 포진이 되어 있었죠. 그런데 이 리조트가 큰 인기를 끌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 시간이 흐른 후 정부가 저소득층 가정에게 이 집을 이제 빌려주게 된 겁니다. 생활이 어려웠던 수 가족에게는 이곳은 안성맞춤이었어요. 이 단지의 전체 사진을 좀 보시면 이런 느낌입니다. 이렇게 나무숲 사이에 여러 개의 오두막이 이곳저곳에 있게 되죠. 그리고 한 가정씩 여기 들어와서 살게 되는 건데요. 단지도 잘 조성이 돼 있고 주변도 안전하고 깔끔합니다. 그리고 그 가족이 들어가게 될 바로 28번 오두막. 이곳에서 큰아들 존은 지하에 있는 방을 혼자 쓰기로 합니다. 그리고 막내 아들 그 두 사람은 거실 옆에 있는 작은 방을 쓰기로 해요. 엄마와 2 딸은 안방에서 같이 생활하기로 합니다. 물론 공간이 5명의 아이들과 엄마에게 엄청 넓은 곳은 아니었지만 그들은 이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거라는 희망에 차 있었죠. 그런데 이곳에 이사 온 지 6개월 정도 지난 1981년 4월 11일이었습니다. 그날 이 집에는 엄마 수와 5 아이들, 그리고 큰아들의 동네 친구 데이나, 막내 아이들과 잘 어울렸던 또 다른 오두막 동네에 살고 있는 친구 저스틴과 함께 아주 시끌벅적한 날이었어요. 저녁 8시쯤 됐을 때 이 첫째 딸이면서 이 집안의 이제 둘째였던 쉴라가 바로 옆집에 살고 있는 친구네에서 자고 와도 된다는 엄마의 허락을 받고 외출합니다. 엄마는 4명의 아이들과 그리고 아이들의 친구 2명까지 총 7명. 이들은 28번 오두막에서 각자 잠자리를 준비하게 되죠. 그런데 다음 날 아침 7시 45분입니다. 옆집에서 자고 온 쉴라가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하지만 시끌벅적해야 할 이 집이 웬일인지 이상하리만큼 조용합니다. 아이는 현관문을 조심히 열게 되는데요. 눈앞에는 아주 끔찍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사건 현장에 관련된 사진 좀 보실게요. 잠깐만요. 안에 들어갔더니 먼저 오빠 존이 거실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아이의 목 주변에는 검붉은 핏자국이 있었고 이 거실 전체에 핏자국이 잔뜩 뿌려져 있었죠. 그런데 그 옆에 쓰러져 있었던 건 오빠의 친구 데이나였습니다. 머리에 가격을 당한 듯 심각한 손상을 입고 힘없이 누워 있었죠. 그리고 엄마는 거실 옆 소파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체가 옷이 벗겨져 있는 상황이었어요. 가슴에는 칼에 찔린 상처가 여럿 있었고 목에 또한 칼로 이렇게 그어진 흔적이 있었습니다. 이 피해자 3명, 거실에서 발견된 피해자 3명 모두 같은 방식으로 결박이 되었는데 먼저 의료용 테이프로 손이 묶이고 나서 이후 전깃줄로 한 번 더 묶인 형태. 그런데 이 의료용 테이프는 이 집에 있었던 게 아닌 것으로 추정됩니다. 즉 범인들이 가져온 것이게 되겠죠.
게다가 엄마의 시신은 이불로 덮인 채 발견되었습니다. 그녀에게선 성폭행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는데요. 도대체 누가 이런 끔찍한 살인을 벌인 걸까요? 그런데 나머지 아이들은 어디 있죠? 쉴라가 가장 먼저 이 집안에 들어와서 이 끔찍한 광경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다리가 떨려가지고 집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집 밖을 빠져나와서 자기가 어제 자고 온 그 옆집에 가가지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 도움 요청을 받은 시폴트 씨가 집 안으로 들어오게 되죠. 그리고 상황을 파악하고 이 막내 아들 릭과 그렉 그리고 그의 친구였던 저스틴이 방에 아직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혹시나 아이들이 살인 현장을 보지 못하도록 이 아저씨가 밖에 나가서 창문을 열고 아이들한테 밖으로 나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정말 다행히 아이들이 현장을 보지 못했죠. 그런데 깨어난 아이들은 지난밤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전혀 기억하지 못합니다. 곤히 잠들어 있었던 거예요. 경찰은 어른과 아이 그리고 친구까지 이렇게 무자비하게 찌르고 망치를 휘두른 채 공격한 이 잔혹한 현장을 보고요. 이건 원한에 의한 살인이 아닐까 의심합니다. 그렇다면 엄마 수의 주변 인물들을 봐야 할 텐데요. 그런데 여러분, 그녀는요. 평소에 아주 주변 사람들에게 친절했고 또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평이 좋아서 도저히 이런 살인을 저지를 만한 사람이 주변에 없었습니다. 원한 관계도 없었고요. 혹시나 그녀의 전 남편이 용의선상에 오르긴 했지만 그 또한 같은 시간대에 다른 곳에 있었다라는 확실한 알리바이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그런데 잠깐 우리가 놓친 것이 있습니다. 이 집엔 5명의 아이들이 있었고 그중 1명은 옆집에 가서 잤고 큰아들과 친구 데이나가 사망한 채 발견됐고 막내 아들 둘과 그의 친구가 생존한 채 발견됩니다. 그리고 이 현장을 발견한 사람은 딸 쉴라였어요. 그런데 그녀가 정신을 차린 후에 말합니다. 제 동생 티나가 없어졌어요. 평소 이 딸 티나는요. 엄마의 방에서 같이 잤어요. 하지만 아이가 그날 집안 어떤 곳에도 없었습니다.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결국 경찰은 이게 동행범에 의한 납치로 간주했고요. FBI까지 조사에 참여합니다. 오두막으로부터 반경 8km 내의 모든 곳에 대해 수색을 벌였지만 도통 아이의 흔적을 찾을 수가 없었죠. 자, 그런데 이 세 사람은 현장에서 사망한 채 발견이 되었는데 티나만 납치했다라는 부분에서 경찰이 혹시 이 사건이 처음부터 티나를 노린 게 아니냐라는 의혹도 일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티나를 계속적으로 발견하지 못한 채 다시 우리는 사건으로 돌아가 봅니다. 그날 사건에는 생존자가 있습니다. 살아남은 3명의 아이들. 하지만 아이들이 깊은 잠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아무런 소리도 듣지 못했다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런데 그 중에 저스틴이라는 그 친구 아이가 그날 밤 기억을 되새기기 위해서 최면을 받게 되었고요. 그 결과는 아주 충격적이었습니다. 아이의 진술, 그러니까 최면 진술에 따르면 그날 밤 2명의 남자를 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은 약간 긴 머리에 수염이 있었고 한 사람은 아주 단정하게 잘린 짧은 머리였고 2사람 모두 안경을 쓰고 있었다고 얘기하죠. 저스틴은 2사람이 입고 있었던 청자켓과 또 군인 신발까지 자세한 사항을 기억해냅니다. 그의 최면 기억에 의하면 존과 데이나는 이날 집에 침입한 이 2 남자와 몸싸움을 벌이다가 칼과 망치로 인해서 가격을 당했고 변을 당합니다. 그리고 티나는요, 이 소란을 듣고 방에서 이불을 쓰고 거실로 나오게 되는데 이 티나를 발견한 남자들에 의해서 그대로 잡혀 뒷문으로 끌려나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후에 이 범인 중에 한 명이 티나가 쓰고 있던, 그러니까
방 밖으로 나올 때 쓰고 있던 이 이불을 손에 쥐고 다시 집 안으로 들어와서 엄마 수의 시신 위에 덮어주고 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어린 저스틴의 최면에서 기억해낸 사실이에요.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이 어린아이가 뭔가 이야기를 지어낼 수도 있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스틴이 수사를 받기 전 이 사건에 대한 디테일, 즉 흉기로 칼과 망치가 쓰였다는 것, 또는 이 사건에서 티나가 없어졌다는 것, 또는 엄마 시신 위에 이불이 덮여 있었다라는 사항들은 아이가 자세히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 아이의 증언을 무조건 100% 신임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좀 의구심을 품게 됐고, 그 결정적인 이유로는 저스틴은 자기 자신은 자고 있었다라고 기억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는 자고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최면 수사를 벌여보니까 수많은 것들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찰이 이거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믿을 수 있는가 의구심을 품기 시작한 거죠. 자, 그런데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그래요, 뭐 사건의 일부를 봤을 수도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저스틴이 범인의 얼굴을 제대로 기억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저스틴이 입을 다늡니다. 그가 정말 기억이 나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그가 일부러 말하지 않은 건 아닐까요? 저스틴이란 아이는 사건이 발생한 28번 오두막에서 조금 떨어진 26번 오두막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요, 이곳에서 엄마 메릴린이라는 사람과, 그리고 또 엄마가 이번에 새로 결혼을 하게 된 새아빠 마티라는 남자와 함께 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요. 자, 그런데 저스틴이요, 28번 집에서 사건이 벌어졌고 아침 7시 45분에 쉴라가 발견하고 난리가 났겠죠. 그리고 창문 밖을 통해서 빠져나왔고 조사를 받고 나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이때 엄마가 아이의 신발에 묻은 핏자국을 발견합니다. 그런데요, 좀 관계를 알아보려고 해요. 저스틴의 엄마 메릴린과 사망한 수는 서로 아이들이 친구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가까워지는 사이였어요. 간혹 서로의 집을 왔다 갔다 하면서 커피도 마시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때 저스틴의 엄마 메릴린이 수에게 자신의 그 남편에 대한 불만을 많이 털어놓았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수는 메릴린한테 그런 남편은 헤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된 마티가 아무래도 수에 대해서 내 부인에게 너무 이상한 이야기를 한다 했기 때문에 불편한 사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집에 새로운 사람이 또 이사를 오게 돼요. 이 26번 오두막 저스틴의 집에요. 새로운 부부 외에 보라는 마티의 친구가 이사를 오게 되는데, 이 두 남성은 전직 군인 출신으로 병원에서 만나서 친해졌고, 이후에 같이 사업을 구상을 하다가 마침 이 집에 들어와가지고 두 사람이 같이 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저스틴의 가족과 마티와 보까지 다 같이 26번 오두막에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건이 일어나기 일주일 전, 메릴린은 보가 잠을 자다가 일어나서 집 주변을 배회하는 걸 봤고, 그러다가 보가 옆집 여자 수와 마주치는 장면을 봤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후에 이 보라는 남자가 이 수 여자가 이제 남편이 없고 혼자 이쪽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로 여기 왔냐, 예쁘다 뭐 하면서 수에 대해서 여성으로서의 많은 관심을 보였다고 하죠. 자, 사건이 있었던 당일, 그날 저녁 9시입니다. 메릴린과 마티 이 두 부부, 그리고 보 이 세 사람은요, 근처 바에 가서 한 잔을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이때 자기들끼리 여기 보는 혼자니까 우리 누군가를 좀 초대하자 해가지고 메릴린이 그럼 옆집 수한테 내가 물어볼까? 해서 옆집에 갑니다. 그리고 수한테 수, 우리 같이 술 한잔 하러 갈 건데 너도 갈래? 그런데 수가 자신은 가지 않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수를 빼고 세 사람만 술집에 가게 되는 거죠. 이후의 시간대별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이제 수의 집에서는 밤 10시에 티나가 집에 들어와요. 그리고 밤 11시에 창문을 통해서 수가 설거지를 하고 있는 모습을 이웃이 발견합니다.
밤 12시쯤에는 큰아들 조니와 친구 데이나가 밖에서 놀다가 집에 들어와요. 즉 무슨 얘기냐면 12시 이전까지는 어떠한 살인도 벌어지지 않은 겁니다. 자, 다시 이야기는 이 바에 갔던 이 세 사람으로 저희가 초점을 맞춰볼 텐데요. 이 세 사람이 약 1시경에 바를 떠나요. 그리고 다시 동네에 돌아옵니다. 그런데 돌아올 때 28번 오두막을 지나서 세 사람이 집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메를린은 나는 씻고 좀 자야겠다 하고 누워버렸고, 마티와 친구 보는 야, 우리 다시 나가서 술 한잔 하자 하면서 1시 15분경에 다시 집에서 나와서 오두막을 지나 술을 마시러 바로 갑니다. 이해하시겠죠? 이날 이 오두막촌은 상당히 조용했습니다. 경찰이 이제 증언과 증거들을 모으다 보니까 이날 상황에 굉장히 이런 어떤 끔찍한 현장이 벌어졌기 때문에 분명 누군가 소리를 들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바로 옆집에 살고 있는 이 시폴트 씨는 사실 아무것도 듣지 못했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 와중에 15번 오두막에 살고 있는 이웃은 1시 15분가량에 내가 밖에서 약간의 사람 소리를 들었다라고 얘기하지만 이게 경찰 조사에 적용되진 않습니다. 마티와 보는 2시쯤 바를 나와서 집에 들어갔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2시 반에 이 바에서 일하던 직원이 가게 뒤쪽에서 무언가를 싣는 소리를 들었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게 누군지는 모르는 상황이었고요. 복잡한 사건이죠. 그리고 새벽 4시. 이곳은 상당히 한적한 곳이었어요. 그런데 이 28번 오두막 옆에 살고 있었던 27번 오두막 주인이 새벽 4시쯤에 이 28번 집에 그 뒷문에 불이 켜져 있는 걸 봤다라는 거예요. 자, 그 불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누군가 이 집에 침입을 했을 수도 있고, 또는 이미 도망갔을 수도 있고, 또는 그때까지 수가 살아있어서 그 불을 킨 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밝혀지지 않았어요. 누군지는요. 새벽 4시 이후에는 워낙 인적이 없었고요. 이후에 7시 45분이 돼서 쉴라가 다시 집에 돌아오기 전까지 특별한 증언은 없습니다.